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견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사실 회사 사람들과는 사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도 하고 이 나이가 되니 주변에 친구도 많이 없을 뿐더러 속내 깊은 이야기까지는 잘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도 나름 한 사연하는 편이거든요. 여성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업 후 쭉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직급은 여전히 사원입니다. 왜냐고요? 여자에다가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네요. 처음에는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잘 나오면 되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뒤늦게 들어온 남자 후배가 저를 앞질러 승진할 때마다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정 또한 일시적이고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영혼을 집에 놓고 출근하는 것처럼 다니게 되었고 어느새 나이가 이렇게 들었네요. 회사란 게 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집단이겠거니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 이직을 도전했어야 됐나 싶기도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가족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가세가 기우는 바람에 한 푼이 아쉬웠던지라 취업이 불가피했고 공백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 한순간도 쉼없이 달려오기만 했네요. 저는 나이 50살까지 남자와 연애를 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일명 모태솔로라고 하죠. 떠벌리고 다니진 않았지만 알만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돈을 버느라 50살이 되도록 연애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하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유명한 트로트 가수도 바빠 죽겠는데 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더라. 맞아요. 제가 그때까지 모태솔로인 건 아마도 핑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같은 지하철을 타는데 연애 같은 게 어디 있었겠어요. 하긴 모든 회사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잘만 결혼하긴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열정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집에서 혼자 TV 보는 걸 더 좋아했고 주말에 운동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혼자 뜨개질 같은 걸 하며 잔잔하게 일상을 보내는 걸 더 선호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꽤 인상이 차가운 편이에요. 어느 날 후배 한 명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 선배님 웃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 기분 안 좋으신 거 아니죠? 회사에서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엔 친절하고 밝고 사근사근한 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후배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도 하고 알싸는 취급하는 듯한 연차가 쌓일수록 회사에서 밝고 친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게 가면을 쓰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 가면이 편해졌네요. 그러다 보니 회사 사람들과의 사적 교류도 자연스레 끊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간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이 미스터 최, 옆부서의 새로운 경력직 부장이잖아. 너 총각이라던데 둘이 한번 잘 만나봐. 전 됐어요. 됐긴 뭐가 됐나 이 사람아. 처녀 총각끼리 만나는 게 뭐가 이상하냐 말이야. 그쪽도 미서 쟤한테 은근 관심이 있어 보이던데 내가 자리 한번 마련해줘. 제 연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사람이 그 나이까지 애인이 없어? 그냥 눈을 좀 낮춰. 사별이든 이혼이든 요즘 혼자인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애는 낳지 않더라도 동반자 하나쯤은 있어도 좋잖아. 나이가 들면 그런 소리를 덜 들을 줄 알았는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은 어찌나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지 나이대 맞는 직원 한 명만 찾으면 그렇게들 저에게 연결시켜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를 불쌍하게 본다거나 완성되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시선은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회사 생활과 사생활의 선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늘 선을 넘는 사람은 존재했습니다. 20대 때는 정신없이 회사에 적응하고 돈을 버느라 바빴고 30대 때는 퇴근 후에 주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카페도 가고 새로운 곳도 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인간관계가 싹 정리가 되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혼자서 밥도 잘 못 먹고 외로움도 잘 타는 사람이었는데 그때가 되니 혼자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옷도 살 정도로 잘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힘들었지만 나름 칼퇴가 보장되는 곳이라 퇴근 후에 여러 가지를 배우러 몇 군데 다녔고 그게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게 삶의 낙이 되었네요. 독서 모임, 도자기 만들기, 미술, 서예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전전하며 저의 40대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50살에 저는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완벽한 남자와 말이죠. 사실 그때가 되어서는 제 인생에 연애라는 것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림을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5명 정도가 배우는 소규모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가장 늦게 도착한 수강생이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정장을 풀로 차려입고 등장했는데 딱 봐도 비즈니스맨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실 그런 수업에서 제 나이대 남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30, 40대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클래스의 유일한 청일점이 되었죠. 제 옆이 빈자리라 자연스레 앉았고 서로 간단하게 인사를 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저 준비물을 안 가지고 왔어요. 같이 쓰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황동민이라고 합니다. 최혜정이에요. 수업 시작한 지 꽤 됐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자기소개하려던 참이었어요. 첫인상은 뭐랄까? 딱 전형적인 젠틀맨이라고 해야 할까요?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선을 넘지 않는 느낌. 회사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자기소개를 할 때 들어보니 저와 동갑이었어요. 저도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제가 먼저 말을 걸게 되더라고요. 저랑 동갑이시네요? 아, 그러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저보다 한창 동생이신 줄 알고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빈말 절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얼마나 정직하면 학창 시절부터 별명이 황정지이겠습니까? 수업이 끝날 때마다 뒤풀이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과 가까운 곳에 앉게 됐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몰라도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졌죠. 그러다가 그 남자가 저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수업 듣기 전에는 뭐 하세요? 글쎄요. 퇴근하고 간단히 밥 먹어요. 퇴근이 몇 시인데요? 6시요. 그럼 수업까지 1시간 정도가 비네요. 그런 셈이죠? 그럼 내일 수업 전에 저랑 간단히 저녁 같이 드실래요? 네? 혼자 드시는 것 같길래 저도 혼자 먹어서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다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먹어요. 처음엔 이 남자가 정말 혼자 밥 먹기 외로워서 저 먹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몇 번 저녁을 같이 먹었죠. 그 남자는 어색함을 풀려고 제게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하더라고요. 무슨 일 하십니까? 저는 그냥 격리이래요. 아, 대단한 일 하시네요. 재물을 꽉 잡고 계시니 회사의 시세나 다름없으십니다. 그냥 회사원인데요, 뭘. 격리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쨌거나 돈을 만지는 일이니 집중력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쪽은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그냥 작은 사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여쭤봐도 돼요? 어플을 개발한 직종인데 아직 그럴싸하게 나온 건 없고요. 소규모 직원들이 으쌰으쌰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쪽 전공하셨어요? 네, 남중남고 공대 군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쁘지 않으세요? 사업하시면 이 시간에도 꽤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바쁘긴 하죠. 근데 일에만 집중하니까 머리가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힐링이라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지만 아시잖아요. 워낙 만났던 사람들 만나다 보니 시간이 멈춰있는 기분이랄까요. 그냥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일상이 지루하면 새로운 걸 찾게 되죠. 그런데 와이프분께서는 어떤 시간 허용해 주시는 편인가 봐요? 저는 슬쩍 넘었어요. 이 사람에게 만약 가정이 있다면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는 와이프분에게 굉장히 실례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입니다. 그러시구나.
혹시 남편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실례를. 아니에요. 저도 없어요. 보통 저녁에 이런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혼자가 많죠. 그래서 어렴풋이 가정이 없으실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맞아요. 가정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시간에 가장 바쁘니까요. 그런데 왜 혼자세요? 아니, 제 말은 좋으신 분 같은데 혼자시길래. 사실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혼이요. 아, 그러셨구나. 흔히들 말하는 성격 차이 그런 걸로 일찌감치 헤어졌습니다. 아이는 없고요. 제가 너무 사적인 질문을 한 건가요? 무례했다면 죄송해요. 아닙니다. 워낙 이혼한 지 오래됐기도 하고 바쁘게 사느라 무덤덤해졌거든요. 맞아요.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니고. 아이가 있었으면 주기적으로 엮였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서로 연락 없이 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혜정 씨는 왜 아직 혼자십니까? 혹시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쭉 혼자였어요. 그냥 이성관계도 관심이 없었고 일하느라 바빴거든요. 뭐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딱히 이렇게 살려던 건 아닌데 환경이 그렇다 보니 이렇게 살고 있네요. 보기 좋습니다. 취미생활하면서 혼자 사시는 모습 멋진데요? 멋지긴요. 청승맞아 보이죠? 그런 말 마세요. 요즘 결혼한다고 해도 절반이 헤어지는 마당인데 일찌감치 좋아하는 거 찾으며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 남자의 다정함에 냉랭했던 제 마음도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만남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니까 은근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만남의 수가 거듭될수록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점잖고 예의 바른 모습이 끝까지 이어졌고 절대 불쾌하게 만들거나 신경 쓰이게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미술 수업이 마지막 시간으로 다가오고 저희의 식사 자리도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근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의외로 쿨하더라고요. 저에게 대뜸 계획을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이요? 인생 계획 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고 똑같이 살 것 같네요. 가끔 그림이나 배우면서요. 좋네요. 그쪽은요? 저도 이제 어플 출시하면서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혜정 씨는 좋은 분이라 뭐라든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최종 꿈이라던 공방도 얼른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친절하지만 다소 거리를 두는 말투. 그게 그 사람의 매력이었달까요? 마지막 뒤풀이까지 마친 후 그 사람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저를 더 신경 쓰이게 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먼저 시간 되시냐고 밥이나 함께 먹는 거 어떠냐고 연락을 했어요. 아마 인생을 통틀어 남자에게 먼저 밥 먹자고 한 게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 남자는 흔쾌히 시간을 내어줬고 저희는 몇 달 만에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의아한 듯 묻더라고요. 먼저 연락을 해주셨네요. 그냥 밥 친구가 그리웠어요. 원래 밥 먹으면서 정이 되면 끌어내기 힘들다고 하죠? 혹시 바쁜데 괜히 불러낸 건 아니죠? 아닙니다. 사실 혜정 씨 연락 기다렸습니다. 그럼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훨씬 불리한 상황이니까요. 불리하다뇨. 이혼남과 만나주시는 게 아무래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태까지 만난 여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게 습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신감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좋은 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싶어서요. 만나면서 서러운 얘기 나누는 것도 좋았거든요. 저야 좋죠.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어요. 가끔 만나 수다를 떨다가 시계를 보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훌쩍 지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도 녹록지 않았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게 좋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실패했던 일,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된 이유까지 전부 알게 됐죠. 이야기를 거듭할수록 참 진실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의 만남이 지난 후
그 남자가 어느 날 꽃 한 송이를 들고 오더라고요. 웬 꽃이에요? 저번에 장미꽃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예쁘네요? 저기, 혜정씨, 네? 사실 한 송이 말고 꽃다발로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우실까봐 한 송이만 샀어요. 그러니까 저희 관계를 여기서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혜정씨에게 꽃다발을 선물할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은 사귀시다, 우리. 봄에만 꽃이 피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름에도 꽃이 피고, 가을에도, 겨울에도 꽃이 피잖아요. 그렇게 저는 중년의 나이에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유치해질 줄은 몰랐어요. 매일 아침에 도착하는 안부 인사가 이렇게 설렐 일인지, 세상이 갑자기 달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그 말을 연애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야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주 2, 3회 정도는 제가 퇴근할 때마다 데리러 왔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제 끼니를 챙기는 모습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쩔 땐 아침에 간단히 먹을 빵과 커피를 챙겨와서 저에게 건넸어요. 오늘 저녁에는 회의가 잡혀서 데리러 오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빵 사들고 온 거야? 안 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뭐야, 바쁘면 그냥 바쁘다고 문자 하나 보내면 됐지. 일보다 소중한 게 당신이니까 그래. 신기하게 연애를 한 이후로 제 성격이 많이 유해졌다는 소리 들었어요. 특히 회사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후배는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선배님, 요즘 연애하세요? 어? 딱 봐도 이건 연애밖에 없으니까요. 어떻게 알았어? 예뻐지셨잖아요. 가까이 핸드폰 보면서 웃으시고 밝아지셨어요. 내가 그랬나? 암튼 보기 좋아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 나이에 서툰 게 많았던 저는 한참 어린 후배에게 연애 코칭을 받아가며 기념일날 선물, 데이트 고스팅을 배워갔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남자 손 한번 잡아보지 못했던 제가 애인이라니 정말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 사람도 제가 모태솔로였던 걸 어렴풋이 아는 눈치였고 저를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주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의 첫사랑을 대하는 느낌이랄까요. 그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애인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저희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신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구나. 하며 아주 행복해 하셨어요. 어느새 108이 된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원은 제가 늦게라도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그 희망을 버리진 줄 알았는데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셨나 봅니다.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넌지시 남자친구에게 건네니 너무나 흔쾌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인사드리러 갈까? 에이, 아니야. 너무 이러잖아. 일찌감치 인사드리고 허락받으면 좋지.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그런데 내 상황 말씀드렸어? 이혼 말이야. 괜찮을 때. 이 나이에 한 번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 너무 다행이다. 사실 너무 걱정했거든. 그렇게 만난 지 4계절이 지났을 무렵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쪽 부모님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그저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하시며 서로를 매우 반겨주는 분위기였어요. 부모님의 교제 허락을 받은 뒤 저희는 더욱 각별해졌고 어느새 주말마다 서로의 집을 들락날락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때와 다름없이 데이트라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다. 내일 보면 되지. 내일 보는 거 말고 매일 보는 건 어때? 그럼 너무 힘들지 않을까? 퇴근 시간도 안 맞고. 그게 아니라 같이 살고 싶다고.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사정하는 거야. 나랑 같이 살아달라고. 저랑 결혼해주세요. 뭐야.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 그래서 거절하는 거야?
갑자기 그 사람의 안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가 나오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외롭고 힘들게 살았던 지난 나이들이 보상받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기쁠 줄 알았던 그 순간에 왜 이렇게 눈물바다가 되었는지 저도 모를 일이었어요. 당황한 남자친구가 허겁지겁 티슈를 뽑아주며 저를 진정시키더라고요.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프로포즈를 했나? 기뻐서 그래. 너무 행복해서. 행복하면 웃어야지. 몰라. 그냥 눈물이 나오네. 우는 건 오늘은 끝이야. 앞으로는 평생 웃게 해줄게. 비록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최선을 다할 거야. 앞으로의 날들은 우리 둘만 생각하자. 내 남은 인생은 당신한테 바치고 싶어.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 없이 간단히 양가 부모님끼리 식사 자리에 마련하는 곳으로 식을 대체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웨딩 드레스를 입혀주고 싶다고 했었지만 천천히 생각해보자며 한사코 거절했어요. 시집도 못 간 딸 집에 눌러붙어 있을 땐 그렇게 나가라고 하시더니 막상 시집을 간다고 하니 부모님도 기분이 많이 복잡하셨는지 제 손을 꾹 잡으시며 잘 살아야 한다. 하시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떻든 딸 보내는 마음은 다 같은가 봅니다. 남자친구가 자켓 마련해 놓은 집에 제 짐을 들이던 날, 바로 그날이 저희의 첫날 밤이 되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림을 합치는 그날 뭔가 갑자기 거리감이 생긴 기분이었달까요. 일단 그 사람의 서재에는 제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서는 규칙이 있어. 내 서재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청소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하잖아요. 청소 정도는 내가 해주고 싶은데. 됐어. 거기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건들면 안 되거든. 청소도 뭐든 내가 할 거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 벌써부터 사생활이 생겼다 이거야? 난 결혼하고 나서도 내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라. 당신도 그럼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면 되잖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사람의 핸드폰을 건들기만 해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미안한데 핸드폰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안 봤어. 알람 울리길래 갖다 주려고 그런 거야. 알람 울려도 내 거 내가 볼게. 뭘 그렇게 예민하게 불어. 내가 훔쳐본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사생활이잖아.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자. 어? 당신 좀 갑자기 이상해? 뭐가? 내가 귀찮아졌어?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지킬 건 지키자는 거잖아.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도 항상 핸드폰을 안주머니에 넣고 테이블에 꺼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는데 살림을 합쳐보니 바로 보이더라고요. 본인의 사생활을 끔찍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대체 뭐가 있길래 숨기고 있는 걸까 싶어서요. 혹시 나 몰래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나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혼인 신고하기 전에 단단히 일로 두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첫날 밤 새 신랑을 붙잡아 두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뭐가? 아니 좀 이상하잖아. 나는 우리가 비밀이 없는 사이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조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내가 너무 혼자 오래 살아서 그래. 나도 혼자 오래 살았어. 우리 둘 다 같은 상황이라고. 솔직히 오늘 조금 서운하네. 내가 서재나 핸드폰에 동의 없이도 파헤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예민하게 구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앞으로 같이 살아야 할 집인데 이렇게 불편하게 굴어서 되겠어?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나는 부부는 한 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 기다리겠어. 나는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고 평생 반려자로 당신을 선택한 건 충분한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야. 당신도 그렇지? 당연하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나한테
100% 솔직하다고 볼 수 있어? 솔직하지? 여자 있는 건 아니고? 그건 무슨 소리야. 나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핸드폰 만지는 것도 예민하게 굴잖아? 그런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 연락이 중요하니까. 유독 민감한 것 같아서 그렇지. 남편은 갑자기 곰곰이 생각하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어요. 당신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남편으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 자신이 있어. 그게 어떤 짓이어도 상관없어? 나는 내 결정 절대 번복 안 해. 그리고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착하고 진실된 사람이잖아. 하지만 오늘 진실되게 말하지 않으면 조금 실망할 것 같아. 사실은 사실은? 새 신랑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더니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뭔가 하고픈 말이 있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 사람은 한참 뒤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에 꼭 하고픈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존댓말을 한다는 건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치를 보며 이렇게 묻더라고요. 약속해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나를 믿겠다고. 믿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사실은 나 예전에 불법적인 일을 했어. 어떤 일? 그냥 뭐 피싱 같은. 뭐? 보이스피싱? 비슷한 거야. 카지노로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속이는 뭐 그런 거. 그런 일을 왜 했는데? 젊은 시절부터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돈을 좀 벌게 해준다고 해서 시작한 게 그런 일이었어. 그때도 IT 업계에 몸담고 있던 시절이라 그거 하나 해주는 건 일도 아니고 쉬웠어.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주는 거야. 일반 회사에서 겨우 벌어서 받는 월급에 며칠에 한 번씩 턱턱 내어주니까 그 형이 신으로 보이더라.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했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남들 버는 연봉에 몇 배를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게 동업 아닌 동업을 몇 년 동안 같이 했었어. 그런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내가 받는 돈이 전부 누군가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나와서 지금 운영하는 업체를 차린 거야.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번듯하게 회사를 차린 거지. 나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피싱 일로 돈을 벌어서 사업체를 차렸다 이 말이야. 그게 신분 세탁이나 다를 게 뭐야. 잘 들어봐. 그때 나는 너무나 돈이 없었고 상황이 어려웠어. 어쩔 수 없었잖아. 월급으로 어떻게 스타트업을 차려. 아무튼 손 털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게 자꾸 연락을 하는 거야. 한 건만 더 사정을 하면서. 그래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냥 프리랜서 형식으로 가끔씩 프로그램만 만드는 정도. 내가 말했어. 이제는 새삼 살아야 하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글쎄 협박을 하는 거야. 여태껏 내가 했던 일 전부 중고로 남았다면서 발목을 잡는 거지. 나도 사실 요즘 미치 지경이야. 떼어내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아서 힘들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세상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불쑥 튀어나오니 표정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그 남자가 묻더라고요. 저기 이제는 진짜 털어내고 당신이랑 새삼 살 거야. 숨기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많이 화났어? 아니, 화나는 게 아니라 괘씸하네. 미안해. 하지만 숨기려면 평생 숨길 수도 있었어. 그렇지만 당신한테 솔직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말한 거야. 내가 말했던가? 우리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으로 평생 번 돈을 날렸던 거. 그래서 우리 집 가스가 기울었고 내가 둘째 가장이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입사를 해야 했던 거. 난 그때부터 평생 원망만 하며 살았어. 그런 사정이 있었어? 그때 결심했어. 그놈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런 범죄에 가담을 했다고. 당신이
정말 발만 슬쩍 담갔다가 뺀 것뿐이야. 결국엔 동업자잖아. 내가 작정하고 사기친 건 아니잖아. 사기를 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준 건 당신이라며.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제 정신 차렸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정말 아니야. 솔직히 당신도 내가 번듯한 사업체 하나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 끌린 거 아니야? 뭐라고? 맞잖아. 내가 변변찮은 놈이었으면 나한테 마음을 줬겠어? 난 당신이 어떤 모습이었을 거도 사랑했을 거야. 적어도 이렇게 속내가 검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일단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 나눠보자. 나는 우리의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당신도 그렇지 않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걸 속일 수 있냐고 울고불고 따졌죠. 지금 부모님들마저 딸이 집 갔다며 행복해 하시는데 꼭 이런 행복한 날에 그런 교백을 들어야 하냐고 억울하다고 화를 냈습니다. 나를 소녀가장으로 만든 그 비열하고 안심한 놈들. 저는 늘 그때를 떠올리면 치가 떨리곤 했습니다. 이제 겨우 살만해졌구나, 나도 행복할 수 있구나 싶었을 때 이런 날벼락을 맞으니 하늘이 참 무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나는 행복할 수 없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큰 불행을 떠안아야 하나? 나의 평생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범죄자였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것만 말해. 그 일하면서 죄책감은 없었어? 있었지.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고. 나도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새 출발이 너무 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거야.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하는 거야. 당신이 유일해. 그럼 죄값을 받았어야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나는 억울한 것도 많아. 일단 그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한 거니까. 결국에 돈 때문에 그 일이라는 걸 알아도 감수한 거잖아. 그것도 맞아. 내가 너무 비열했던 것도 인정해. 하지만 돈 앞에서는 장사 없더라. 앞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너무나 간절했어. 나라면 그 돈 쓰지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은 그게 참 쉬웠나 봐. 쉽지 않았어, 진짜야. 나도 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괴로웠으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겠지. 발목 잡힌 거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범죄인 줄 알면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마지막이야. 정말 이번 일만 잘 끝내면 나는 자유라고. 이제는 당신이랑 나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한 번만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나 그것만 빼면 늘 당당했어. 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 끝까지 날 이해시키려 하네. 나라면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기 결혼의 일종인 건 몰라? 사기 결혼이라니. 용기 내서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사기 결혼이지. 나는 당신한테 깜빡 속은 거고. 그렇게 말하지 마. 왜 내 진심을 몰라주냐고. 그렇게 저희는 밤새 옥신각신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다툼을 이어나갔습니다. 점점 지쳐갔어요. 해가 뜨고 난 후 그 사람은 한숨만 자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붙잡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잠조차 오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잠든 모습을 보는데 경멸스럽기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이 사람에 대한 애정가 완전히 사라졌구나 싶어서 오히려 차분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봤어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부나 다름이 없는 돈을 한순간에 빼앗아 간 거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통곡과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힘들었던 과거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버지를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왜 뻔한 거짓말에 속아 돈을 보내줬는지 단 한 번이라도 확인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잘못의 화살을 돌렸던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범죄의 원흉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말이죠. 잊고 산 줄 알았는데 그때의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충동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때 저도 이성을 잃었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몰래 일어나 그 사람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노트북에 손을 빼고 무작정 그걸 들고 뛰쳐나갔어요. 방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그 사람이 저를 붙잡으려고 할 땐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나가자마자 택시를 탔거든요. 저는 다급하게 기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인근에 있는 경찰서 아무데나 가주세요. 경찰서에 가서 무작정 불법 사기 진단을 신고하겠다고 하니 어디론가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품에 안고 있던 노트북을 제출하며 모든 걸 운명에 맡겼습니다. 간단한 조사를 받고 난 후 경찰서에서 나오자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남겨 있더라고요. 모두 그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 대체 왜 내 노트북을 가져간 거야? 설마 당신 그래, 신고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숨만 자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잖아.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 어쨌든 죗값은 받아야 하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끊어. 더 이상 볼 일 없어. 내 집은 그냥 택배로 붙여주던가 아니면 그냥 냅둬. 어차피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버리던지.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부모님 댁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추리닝 차림에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고 한동안 눈물을 쏟아내느라 말도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단 하루 만에 이 꼴로 다시 돌아오다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냔 말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겨우겨우 진정시키셨어요. 무슨 일이든 다 괜찮으니 말해봐.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부모님께 전날 있었던 일들과 경찰서에 갔던 일 등을 말하며 다시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부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태우시더니 저에게 어렵게 입을 열셨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잘했어. 저희 어머니는 저와 같이 우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평생 몰랐으면 어쩔 뻔했니? 아이고 그놈은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 딸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랬나니? 괘씸한 놈. 하늘에서 천벌 받을 거야.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긴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 누구보다 잘 살아야지. 미안해 엄마. 진짜 너보다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런 놈이라 살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요즘 사람들 이혼도 재혼도 숱하게 하는 마당에 한번 결혼 실패한 게 뭐가 됐으라고. 당당하게 살아. 엄마는 이제 네가 혼자라도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우선이야. 솔직히 보복이 두려운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회사에 연차를 내고 쉬면서 집에만 콕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자주 전화가 오긴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그쪽은 범죄 집단이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회사에서는 무슨 일인데 생전 쓰지 않던 연차를 쓰냐며 걱정했지만 회사에는 그저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참 많아요. 일단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사람을 불신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꽤 시간이 흐른 사건이지만 결국 제가 제출한 노트북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죗값을 받게 되었네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비로소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한동안 취미생활을 끊어가며 몸을 사렸습니다. 조금 더 소극적으로 변한 모습에 주변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셨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다시 묵묵하고 냉정한 격리 직원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그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 두 분뿐입니다. 마치 꿈을 꾸고 다시 깨어난 것만 같아요.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제 인생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었어요. 잔잔했던 제 인생에
큰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기분이었달까요? 속도 모르는 기혼자 동료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한답니다. 돌싱도 나쁘지 않아. 오히려 여자에 대해서 능숙해서 편하다니까. 그걸 누가 모르나요? 이미 경험해봤으니 잘 알지. 결혼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다들 수군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떤 후배는 저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 결혼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후로 아무 소식이 없길래요. 식은 안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같이 사시는 건가요? 파혼했어요. 왜요? 왜긴 왜요? 잘 안 맞으니까 파혼했지. 그때 너무 잘 만나시는 것 같길래 임자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괜찮으셨어요? 안 괜찮을 거 있나요? 어떻게 인생이 한 길로만 쭉 가겠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좋은 경험했다 쳐야죠. 쿨하게 대답하곤 했지만 가끔씩 그때를 떠올리면 씁쓸해지곤 합니다. 괜히 회사 사람들에게 떠벌레나 싶기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옆질러진 물인걸요. 어쩌면 제 인생을 통틀어 큰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만 있으려고 큰 시련을 먼저 주셨나 싶기도 하네요. 저는 아직도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건으로 깨달은 건 평범한 일상이 참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도 많은 깨달음을 드린 사연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